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꺼진 뒤에도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소방대원들은 밤샘 잔불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져 전선을 덮쳤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게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원을 위해 모여든 소방차들이 어둠을 가르며 줄줄이 이동합니다. 다행히 밤사이 산에서 불씨가 발견되거나 크게 번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한 바람에 불씨가 밭 한가운데 있던 비료포대에 옮겨 붙는 등 재발화 의심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곳을 저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출동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펜션 앞에서도 밤샘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혹시나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을까 굴착기로 잿더미가 된 잔해를 끄집어내 물을 뿌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불씨를 완전히 잡아야지만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산불이나 인근 주택으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조사 결과 이번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전선이 끊어졌고 여기서 불꽃이 튀어 건조한 날씨 속에서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산림청은 전선이 끊어진 곳과 불이 난 지점이 일치하고 비슷한 시간 지역 주민들이 정전됐다 말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 민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강풍을 타고 산불이 민가로 번지면서 주택과 펜션 등 수십 채가 불에 탔습니다. 다급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8시 20분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민가까지 번진 겁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쳤습니다. 원래는 펜션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차량, 운전자는 불길이 번지자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포탄을 맞은 듯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불길이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세간살이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나 이를 탈 줄 모르고 몸만 나왔다니까 지금. 여기 좀 불 좀 꺼주세요. 그럼 내가 저 좀 찾아보게. 이번 강릉 산불로 주택과 펜션 수십 채가 불에 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산불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산불 인근에서 조심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번져서 다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야. 인근 골프장 역시 심각한 피해를 받고 경포 인근 호텔 4곳 투숙객 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때 경포대 초등학교 담벼락까지 불이 확산해 학교 측은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비가 내리면서 민가에 옮겨붙은 불이 대부분 꺼졌지만 이미 주택과 건물이 잿더미로 변한 뒤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태풍급 강풍에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YTN에도 많은 제보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야산에서 도로로 그리고 주택가로 이 산불은 강릉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포 뒤편 야산에서 거대하고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인근 카페와 음식점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경포 인근 야산, 거대하고 뿌연 연기와 불기둥이 뒤덮었습니다. 도로 주변도 붉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도로 주변 나무들도 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연기가 도로를 뒤덮으면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뒤늦게 연기를 발견한 운전자들이 급히 차량을 멈춥니다. 건물도 집어삼켰습니다. 펜션이 화염에 휩싸여 주변 일대가 연기로 자욱합니다. 불길은 주택가도 위협합니다. 검은 잿가루가 비처럼 흩날립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야산에서 이제 주택으로 이제 불씨가 넘어와서 이제 조금씩 번지는 주택이 이제 타는 장면을 좀 목격을 했고, 그 옆에도 안 찍히는 건물들도 사람들이 그 거주하는 사람이 나와서 물을 다 뿌리고 있었거든요.
산불로선 올해 처음으로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강릉 산불. 태풍급 강풍이 키운 산불은 소중한 살림은 물론 생활 터전마저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어제부터 황사가 유입되며 전국의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황사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죠? 네, 어제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때 아닌 꽃샘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호남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5.2도, 대전은 4.1도, 부산은 11.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이 17도, 대구는 20도, 광주와 부산은 1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이 상당 부분 위조됐다고 밝힌 대통령실이 이번엔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유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온 미 국방장관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조율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 국방부 유출 문건에 우리 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묻자 미국이 나쁜 의도로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국 당시 문건이 위조됐다고 말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미국 측도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문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이번 정상회담 네. 문건 유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선 미 국방장관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ow I can't say much more while the Justice Department's investigation is ongoing, bu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outstanding allies and partners.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유출된 기밀 문건에 담긴 자국 관련 내용이 매우 부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밝혀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박 장관을 상대로 도청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정보위원회 개최에 합의한 상태이며 국방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곧 시작될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미국 기밀 문건이 유출된 이후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런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불협화음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미트로 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트위터에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올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오늘 통화에서 미국의 철통 같은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승전 역량을 의심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믿을 만한 파트너로서 우리의 승리를 앞당기고 정당한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은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된 뒤 통화를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 정부가 조만간 있을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 작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이 2월 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 장비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군이 대규모 참호를 건설하고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반격 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의회에 제출한 다른 보고서에도 올봄 반격이 지난해 가을 반격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번 문건 유출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작전 계획이 대거 공개되면서 일부 작전을 변경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미국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첩보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외교청서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에 맞춰 식민지배에 대한 역대 일본 정부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빠뜨렸습니다. 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일본 기업에서 일한 것처럼 서술하며 강제성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維持強化に向けて、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る日本外交の姿をこの外交青書を通じてしっかりと国内外に発信できればというふうに。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려는 조치라는 일본 정부의 평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던 대목을 쏙 뺐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확실한 역사인식 계승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서에는 또 강제동원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노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고 기술해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청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하며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이 건전한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외교청서에서 드러난 퇴행된 역사인식은 향후 여러 과제에서의 한일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 심체 요절이 프랑스 파리에서 반세기 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실물 공개는 우리 금속 인쇄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 보관해 있던 직제 심체 요절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973년 같은 곳에서 열린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약 50년 만입니다. 함께 공개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7월 16일까지 인스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 직제 심체 요절을 일반에 선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제 심체 요절. 고려 후기 선승 백운 경한 스님이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의 대화, 편지 등을 중심으로 편찬한 책으로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됐습니다. 상하 2권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서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고 하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해왔습니다. 도서관 측은 직제 심체 요절을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이라고 소개하면서 프로타 판목, 구텐베르크 성서 등 희귀 소장 자료와 함께 동시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세기 만의 실물 공개를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선 직제 심체 요절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강연 등 행사가 잇따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어제 그 강원도 강릉의 산불 관련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진만 봐도 참담한 그런 심정인데 관련 소식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 일면인데 강풍으로 인해서 정말 순식간에 불이 번져나가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진에 나온 건 강릉시 저동의 펜션 마을 모습인데요. 마을 안에 있던 주택과 펜션이 이렇게 모두 잿더미가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한겨레 신문에도 이 불길이 삶의 현장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모습 실려 있습니다. 지금 작게 보이면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횟집의 모습도 보입니다. 인근에 있던 한 할머니는 남편 영정 사진도 챙기지 못했다면서 울먹였고요. 집과 자가용이 타버린 한 주민은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연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었다면서 허탈해했습니다. 강릉은 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인근 상인들은 집도 타버리고 또 손님도 끊기고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탄식했고요. 펜션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은 다 타버린 펜션을 보면서 유일한 밥벌이 수단인데 잿더미로 변했다며 당장 이번 주말에 묵기로 한 투숙객의 예약금 환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순식간에 타버린 모습을 보는 게 감히 좀 어떤 심정일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좀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불이 번지는 동안에 그래도 좀 아픔을 나누려는 모습도 좀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비교적 산불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한 강릉의 카페에서는 SNS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은 물론 현장에 나선 경찰과 군인, 또 공무원이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긴급 대피해서 갈 곳이 없는 주민들에게도 요깃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카페에서도 대피할 곳이 없다면 카페로 와도 된다고 공지하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제발 강릉에 비 좀 내리게 해달라는 일종의 기우제가 열리면서 이번 화재 피해가 최소화하길 바라는 마음이 한데 모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웃들의 좀 마음이 모여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회복 단계에 지금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지금 거점 병원들이 코로나 병원으로 낙인이 찍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병상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진 병상을 전부 비워준 병원들 모두 16곳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곳들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지난 1월 지정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반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 전담병원의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현재 일반 환자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전담병원이 될 때 코로나와 관계없는 직원들을 정리한 병원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병원장은 사실상 다시 병원을 새로 시작하는 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담병원이 되기 전에 한 80에서 90% 정도 차 있던 병상들 지금은 한 자릿수에서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측은 회복기 손실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 보상 기간이 1년으로 완전한 회복이 되기까지는 부족하고 또 보상금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서 현재 수준에서는 모자르다는 점 등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또 다른 감염병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보상할지 이참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걸 병원들이 좀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가가 힘들 때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해준 병원인 만큼 관련 부처에서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출생 또 지역 인구 감소 관련 얘기 저희가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 관련 대책이 또 나왔나 봐요? 네, 먼저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소득과는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누구에게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적 이유로 둘째를 낳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둘째를 임신해서 낳는 동안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70만 원 한도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령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검사비도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은 지자체 중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뭐 장기적인 대책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제 아이를 낳는 부부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다음은 지역 인구 대책인 것 같은데요. 10,000원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고요? 정말 10,00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화순군의 사례인데요. 이 사진 지금 보면 나오지만 겉보기에는 다른 아파트와 똑같은 일반 아파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 20평형인데요. 한 달 사는데 단 10,000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4,800만 원은 군이 모두 지원하면서 사실상 관리비만 내면서 살도록 한 정책인데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런 10,000원 아파트는 올해 100가구를 시작으로 4년 동안 모두 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00원 한 장이면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000원 더하기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까지. 예.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유인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들깨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들깨를 좀 퇴치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의 들깨가 1,600에서 2,000여 마리 정도 서식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깨들이 노루도 직접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고요. 축사를 습격해서 소와 송아지를 공격하고 또 말 6마리를 물어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나 오름, 또 골프장까지 출몰해서 관광객과 도민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도는 들깨 근절을 위한 들깨 포획팀까지 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들깨를 잡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법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들깨는 현재 법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멧돼지처럼 총기를 이용해서 포획할 수는 없는데요. 그저 미끼를 뿌리고 포획 틀을 이용해서 잡아야 하는데 들깨들이 잘 속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도는 들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동물 보호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포획 틀을 이용해서 조금씩 잡아들이고는 있는데 들깨들이 자체 번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들깨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깨가 제주도 내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들깨가 많아진 원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반려견을 제주도에 많이 놓고 가면서 들깨가 많이 번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 들깨가 많아지게 된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야구 관련 소식이네요. 경기 시간 관련 얘기군요.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줄이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좀 관련 해법이 좀 나왔나 봐요. 네, 야구 시간 줄이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피치 클락을 도입했는데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받은 순간부터 주자가 없을 때는 15초, 있을 때에는 20초가 카운트 다운됩니다. 만약 이 안에 공을 던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볼이 선언됩니다. 타자에게는 8초의 피치 클락이 적용되는데요.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타석에 들어서도록 했습니다. 피치 클락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선수단은 이를 반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가 직접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 시즌 평균 경기 시간이 2시간 37분으로 현재까지 나타났는데 작년 같은 기간 3시간 9분에 비해서 무려 32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도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리그에도 비슷한 룰이 있지 않나요? 12초 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12초 룰 주자가 없을 때 적용이 되고 위반했을 때에는 처음에 경고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입 전후로 경기 시간을 보면 오히려 3분 정도 소폭 길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KBO는 올 시즌부터 2군 경기에서 이 12초 룰을 어길 시 경고 없이 바로 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기 시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나면 1군에도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와 같은 피치 클락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경기 시간 단축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다면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메이저리그와 우리 프로리그 간에는 경기력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팬들이 경기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 구속된 남편 유모 씨와 아내 황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배우로 지목된 유 씨와 황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논의합니다. 두 사람은 납치 살해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40대 여성 피해자를 납치해 살인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마약 범죄는 강한 중독성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마약 범죄를 줄이고 재범을 막으려면 중독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경기 성남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남 씨는 불과 닷새 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상태였고 지난 2018년에도 직접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번 마약에 손댄 사람이 다시 마약을 찾는 건 남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독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데 실제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30에서 40%에 이릅니다. 지난 2021년 붙잡힌 마약 재범자 2,300명을 조사해보니 45%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안에 또 검거된 거였고 6개월도 안 돼 다시 적발된 경우도 14%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 대응의 초점은 여전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만 맞춰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마약류 전문 치료보호기관 21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료 병상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곳은 드물어서 이 가운데 13곳은 지난해 환자를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2곳이 전체 마약 중독 치료의 97%를 도맡고 보건복지부 역시 실질적인 치료 보호가 가능한 곳은 이 2군데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치료와 재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치료 재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재범률이 줄고 중국적으로는 마약사범도 주는 하나의 트랙을 국민의 인식이나 각도가 좀 달라져야 치료 재활 예산이 늘고. 최근 들어 연령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단속된 마약 사범은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비로 지원되는 치료보호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 원대에 머물러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병역 면탈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둘은 소속사를 위해서 그리고 인기를 잃을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검찰은 법정에 들어선 뒤에야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병역 면탈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 래퍼 라비는 취재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죄송하다 말씀 말고 다른 이유 혹시 있으신지.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계약을 맺고 구 씨 조언에 따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비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 그루블린 소속 래퍼인 나플라도 함께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나플라는 우울증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했고 이후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서류를 조작해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자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에선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구형 이후 라비는 자신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플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통해 어렵사리 얻게 된 인기가 군복무 때문에 사라질까 두려웠고 어린 시절 미국에서 자라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병역 면탈을 도운 그루블린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서초구청 직원 3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병무청 직원과 나머지 서초구청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할 부분이 있다고 해 이번에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침체되는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한은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간담회를 했죠, 총재가. 근데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기자분들의 관심은 그거죠. 이번이 끝이냐,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면은 언제쯤 인하하겠는가. 그게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은 총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3.5지만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그래서 이 3.75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 우리 동결을 2번 연속했잖아요. 다음번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어떤 파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을 2번 정도 했으면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올려버리면 사실 금리 인상의 효과는 0.2 올려봐야 크지도 않을 거고, 대신 금융시장에 혼란만 줄 거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설령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다라는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문제는 이제 피벗이라고 그러죠.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좀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4분기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4.2% 정도 나오니까 이게 2분기 정도 넘어가면 한 3%대는 나오고, 그럼 연말에는 거의 한 2%대까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0%니까 꼭 2.0까지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2%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또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썩 좋지는 못할 거다. 물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긴 한데,
항상 그 시장의 전망보다는 중앙은행의 행위가 나중에 결과를 따져보면 조금 더 갑니다.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 그래서 꼭 4분기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빠르면 3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 그 안에는 아마 금리 인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부터 보면 10월에 2%였다가 올해 1월에 1.7%. 지금 이번에 1.5%로 하향 조정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였나요? 사실 뭐 세계 경제 성장률도 소폭 조정을 하긴 했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을 유독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이번에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렸어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보는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한 30-40% 차지하거든요. 그 반도체 시장 상황도 나쁜데다가 반도체의 어떤 최근 시장의 흐름이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하니까 한국 경제를 좀 나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좀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이 고금리라는 그런 조건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가계부채가 취약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이자 상환 분담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결국 소비를 깎아먹는 효과를 가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지금 2.8%로 내려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또 IMF는 높였죠. 높였죠.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은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이 홀로 이제 세계 경제를 끌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보긴 해야 되는데 제닛 옐런 장관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만약에 세계 경제가 나쁘다면 그리고 뭐 나아가서 미국 경제도 나쁘다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이제 그런 포석일 거고 특히 이제 최근 아이비들 보고서들 보면 미국 경제 하반기에 생각보다 나빠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보고서들을 자꾸 내는 거 보면 아이비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의 입장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빨리 내렸으면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필요한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 피력하는 것 같아요. 옐런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월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자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정부적 판단들이 그런 코멘트에 녹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실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무역 한파도 여전합니다. 4월 수출액이 발표가 됐었는데 대미 수출액의 대중국 수출을 앞지르면서 이제 20년 만에 미국이 이제 우리와 더 큰 교역국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 개방되던 좀 많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 외환위기 무렵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개방됐는데 그때는 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형편없었죠. 뭐 그때 가장 우리 수출 비중이 높았던 국가가 미국인데 그게 한 20년 전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보다 높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 중국으로 가는 게 한 25%, 미국으로 가는 게 15%였는데 4월 수출 정확히는 이제 관세청에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수출액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수출액이 한 1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이 한 27억 달러 정도로 해서 전체 수출 한 19%. 그리고 미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중국보다 많은 한 30억 달러. 그래서 한 22%. 역전이 됐습니다. 그 1일에서 10일간. 그러니까 물론 나머지 4월 달에 20일 통계까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주로 이제 중국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쪽 수출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거의 뭐 많이 깎아먹는 이제 그런 어떤 품목의 집중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좀 이걸 확대 해석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만약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벌써 한 3-4개월 진행이 됐는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수출이 생각보다 좀 침체가 길어지면서 아까 IMF에서 전망했듯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우리 수출, 뭐 대중국 수출이나 전체 수출을 봤을 때 관건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수출은 뭐 자동차나 2차 전지, 조선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 수출이 한 20%를 차지, 전체 수출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량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단가가 너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단가만 회복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언제쯤일까? 그게 이제 시장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증시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보니까 혼조세를 보였네요. 미국 증시는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오늘 다행히 좀 혼조세인데 뭐 다우존스가 조금 올랐고 나스닥, S&P 좀 떨어지긴 했는데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이 지난 2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에서 이번에 3월달 이제 조만간 발표될 텐데 그게 한 5.2%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연준도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뭐 최소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연말쯤 떨어질 거다 이런 이제 시장의 시각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지금 미국이 5.0인데 최고치를 올해 중 쭉 찍어보면 5.25까지밖에는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상당히 좀 낮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 중앙은행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매파들이 많아서 시장의 예상치를 항상 뛰어넘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이제 거의 금리가 갈 때까지 간 결국은 이게 이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얘기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에서도 24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전기차 우리 이제 전기차를 포함해서 내연기관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완성차 공장,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만들어진 게 1994년 이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완성차는 그때 이후로는 대부분 이제 세계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쪽에 만들었고 부품 수출이나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 이제 기아 공장, 화성에 있는 기아 공장에 1조 원 투자를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그 공장은 오로지 이제 전기차입니다. 향후 이제 한 8년간 2030년까지 24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뭐 국내 전기차를 2030년에는 글로벌 3위까지 안에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계획이고요. 30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완성차 공장이 지금 자동차 시장의 핵심인 전기차라는 게 이런 게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융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0대 건설사 CEO 등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원도급사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원청업체들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하자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정상화! 30대 건설사 최고 경영자 등이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원도급사들도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청업체들이 힘든 것은 하도급사에 다 떠넘기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미온적이라며 강력히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원청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산성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전문 건설인들과 우리 근로자들 보호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원청부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러자 30대 건설사들은 19,000여 원도급사를 대표해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 현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건설노조가 불법 행위를 요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발견할 경우 묵인하지 않고 정부기관에 적극 신고한다. 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정 수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조종사의 불법 행위 등으로 타워 크레인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협회가 타워 크레인 조종사 인력풀을 구축 관리하고 조합이 기초교육 등을 실시한 뒤 현장에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수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경기 의왕시 시멘트 유통기지에 있는 공장을 찾아 시멘트 수급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미뤄진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예전보다 따뜻해진 날씨에 조기에 공정을 시작한 곳이 많아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시멘트 수급난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번 달 중순 설비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량도 늘어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와 같은 사례,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을 맡아 절대 안 진다며 큰 소리까지 쳤지만 정작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상훈 씨의 20대 딸은 운동 중 코뼈가 부러져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 수술을 받은 날부터 바로 얼굴이 붓고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넣으면 어떤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냥 코를 예쁘게 하면서 치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학병원에선 온몸에 붉은 반점과 부종 등이 생기는 희귀성 난치병, 루푸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 씨가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씨는 소송을 모두 지인에게 소개받은 A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A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만큼 이 씨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A 변호사는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딱 끊으십시오 그랬어요. 승소합니다. 100%. 그런데 3년쯤 지난 뒤 이 씨가 법원에 직접 확인해 보니 A 변호사는 아예 사건 자체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A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 변호사가 소송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피해자로서는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A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현재는 법무법인을 옮겨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건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보통 하는 말이었고 손해배상 소송 외에 다른 형사재판은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 일로 변호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생겼다고 토로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가 내부의 잘못을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모르니까 법조인을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변호사가 배신을 때리고 변호사가 직무유기를 해버리고 누구한테 변론을 의뢰하죠?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권경의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유족 측에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심의회를 개최하고 변호사 불출석으로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비용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권 변호사 불출석으로 항소심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에 1심 소송 비용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매년 신학기엔 학교 폭력이 늘곤 하는데 올해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학교 폭력 대책을 발표하지만 최근 양상을 보면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새 학기인 3월에만 학생 폭력 신고가 3,547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13.9% 늘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거 비중이 높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는 전체 학령 인구의 3% 미만이지만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14,432명 중엔 5,122명, 35%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할 학교 폭력 대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처분 기록을 연장하거나 대입에 불이익을 더 주는 데 무게가 실리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겐 큰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분리나 교사의 중재 권한 강화 등도 학교 밖 청소년에겐 닿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폭력을 막기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공공기관이 다 협조하도록 돼 있는데 서로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같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거꾸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부족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가장 크고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관련 대책은 사실상 경찰에 의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교육부가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조급한 시행으로 인해 곳곳에서 인력 예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달 말 교육부의 늘봄학교 특별교부금 재수정 작업으로 인해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늘봄학교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과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신입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국의 신입생 0명 초등학교는 지난해 114곳에서 145곳으로 1년 사이에 3분의 1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에 이어 황사까지 함께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탁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황사가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함께 유입됐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아 있고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도 19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7배 수준입니다. 오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의 위성 영상 보시면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황사가 현재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인데요.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평소 7배 수준의 농도를 보이고 있고 광주 459 마이크로그램, 대구 360 마이크로그램 등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평소 10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내일까지 미세먼지 예보를 잘 확인하시고 보건용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5도, 파주 1도, 서산 2.1도, 광주 8.3도 보이고 있고요. 바람이 불면서 한층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여전히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모레에는 충청 이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해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제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